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전 남편한테 전셋집을 구해줘?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야? 인생에서 믿었던 사람의 이중성을 마주한다는 건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덕현 40대 남성. 평범했던 제 인생에 불어닥친 이 근래의 사건은 정말이지 제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죠. 충격으로 아무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편으로 고민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집은 중견 기업에 다니신 아버지, 전업주부 어머니, 그리고 3살 아래 여동생 수연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한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저와 수연을 키우셨습니다. 크게 잘 사는 것도 그렇다고 못 사는 집도 아니었던 말 그대로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꾸준하고 근면한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대학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고 수연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죠.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저희 식구들 탓에 집은 내내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생긴 건 바로 제 결혼 때문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오래 만난 이지우와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장기 연애 끝이라 주변에서도 당연하게 여겼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연애할 당시 지우는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결혼 생활도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도 그걸 놓지 못하더라고요. 매번 회식 후 새벽까지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들어온 아내는 술주정을 하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고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쁜 시기에도 술에 취해 제 방까지 들어와 난리를 피우기도 했답니다. 뭐야, 당신 옆에 앉았어. 앉았으면 날 데리러 와야지. 에이, 일하지 마. 일하지 말라고. 아, 뭐 하는 거야. 컴퓨터 그냥 꺼버리면 어떡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꺼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왔으면 날 챙겨야지. 허구한 날 그렇게 모니터만 들여다보면 좋냐? 좋아? 아, 술 마셨으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자. 내가 말했잖아. 지금 바쁘다고.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화를 내? 밖에서 술 좀 마셨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냐고? 술만 마시면 불같은 성격이 더 심해졌고 저는 아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반 제정신일 때는 자기 잘못을 아는지 미안하다고 곧잘 사과를 했었죠. 몇 번의 다툼 끝에 지우는 술을 조절하겠다고 약속했고 저희는 신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서 좀 일찍 결혼한 편이라 지우가 30대가 되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흐르고 지우가 30대가 되어 아이를 갖자고 제가 얘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꼭 내가 아이 낳아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우리 사는 거 행복하고 좋잖아. 아이 태어나면 이 생활도 끝날 텐데 당신 진짜 애를 낳아야 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이 낳아야지. 우리 둘이 낳자고 다 계획하고 결혼한 거잖아. 아,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렇지. 난 10개월 동안 배불러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근데 당신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럴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그냥 아예 안 낳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뭐 애를 안 낳겠다고?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결혼 전에 분명 아이 낳겠다고 했잖아.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요즘은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대. 나도 그러고 싶어. 당신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차일피일 임신을 미루던 아내는 결국 딩크로 살자며 갑자기 저에게 선언하더라고요. 물론 딩크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신혼 때만 해도 아이만 보면 미래에 태어날 저희 애까지 상상하며 설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니 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때 아이를 원했던 사람이었으니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켜보면서 아내가 모든 생활을 자기 뜻대로 흘러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는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주말에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당일에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말에 너무 황당해 물었습니다. 갑자기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들어보니까 남자들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 된다더라.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결혼 전엔 어머니 생일이라고 뭐 챙긴 적도 없잖아. 근데 결혼하더니 왜 갑자기 꼬박꼬박 생일을 챙겨? 좀 이상하지 않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생일 안 챙긴 적 없고 매번 이렇게 같이 생일밥은 다 같이 모여 먹었어.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서 무슨 우리 집만 챙겨. 장모님 장인 어른도 다 챙기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지난주엔 처제 생일이라고 가서 밥까지 먹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 생신 안 가겠다고? 아, 그거야. 오랜만에 우리 집 식구들 봤던 건데 우리 동생 일이 있었던 거고 아무튼 나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가서 앉아서 하호 웃음이 억지로 짓는 것도 불편하고. 아, 그냥 당신 혼자 가. 어차피 며느리 말고 아들만 있으면 되잖아. 정말 기가 막힌 아내의 말에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명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던 어머님은 나이가 드시며 점점 더 약해지셨고 결국 이명까지 생기며 어지럼증에 길을 걷다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천만다행으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가 실직으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 당분간 며칠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부탁을 단박에 거절하더군요. 아니, 당신이 퇴근하고 들렀다 오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뭐 내가 지금 일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해라 이거야?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께서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잖아. 지금은 또 괜찮아지셨지만 몸이 약해서 또 증상 나타나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쓰러지기라도 해봐. 그럼 어쩌려고? 그게 내 탓이야.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일 쉬고 어머님 돌보면 되겠네. 왜 엉뚱한 나더러 가라고 그러냐고? 뭐 며느리는 다 그래야 되는 거야? 나도 지금껏 일하다가 겨우 쉬는 거야. 안 그래도 실직해서 심란한데 나더러 시댁 챙기라는 게 말이 돼? 저는 아내의 이 말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각자 집은 알아서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공평하게 저도 똑같이 처가댁에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내는 항상 제가 처가댁을 은근슬쩍 잘 챙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엔 본인은 안 한다고 하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당신 진짜 웃긴다. 장인 어른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 어디 다치신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나 그때 그날 일 다 중단하고 찾아뵙던 거 몰라? 근데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어? 그거랑 같아. 어머님은 그냥 몸이 약해서 그러신 거고 교통사고는 큰 일이잖아.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를 해? 그리고 우리 집에 남자가 어디 있어? 딸만 둘인데 당신이 아들처럼 사위로서 해야 하는 일이지. 당신의 집은 나 말고 딸도 있잖아. 뭐 뻔히 우리 동생 지방에서 쉽게 못 오는 거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이기적이야? 어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고.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어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헤어지기라도 하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웃긴다. 고작 어머님 그렇게 아픈 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내가 간병을 안 해서 누가 그것 때문에만 그래. 아우 됐어. 당신 무슨 얘기를 하니? 그렇게 저희는 점점 서로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있었는지 한순간에 진짜 빵 터지고 말더라고요. 그 후 아내와 냉전 기간을 갖고 정말 많이 고심했습니다. 제 20대 오로지 함께했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당장 저에겐 이 사람이 악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 8년의 결혼 생활은 정말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답니다. 제가 그렇게 이혼하면서 정말 속상해하셨던 분들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차례 아픔을 겪었던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주변에선 이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지 않겠냐는 말을 종종 하곤 했지만 저는 재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3년 넘게 저는 여자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솔로 생활을 했었네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팅으로 정말 제가 꿈꾸던 사람 김주희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여자친구 주희는 참 배려 깊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결혼하고서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서로 마음이 참 잘 맞더라고요. 주희는 전 남편과 7년의 결혼 끝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고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술 한잔 기울이며 진지한 얘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희의 가정사를 알게 됐습니다. 할머님은 자주 뵙고 있어 지방에 사시니까 많이 보긴 어렵겠네. 주희 너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했지? 응. 엄마, 아빠 두 분 다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난 고하지 뭐. 할머니가 계시긴 한데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90이 다 되셨네. 할머니한테 늘 죄송하지 뭐.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혼까지 했으니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결혼 생활 많이 힘들었다며? 힘들었지. 외롭고 따뜻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지옥이더라고. 도저히 여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고 싶더라. 그래도 그렇게 나온 덕에 이렇게 오빠도 만나고 말이야. 오히려 잘 됐지. 뭐.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살던 곳이 시골이다 보니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시내에 나와 살았다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다 보니 화목한 가정을 꼭 꾸리고 싶었는데 전 결혼해선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려 많고 따뜻한 주위가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게 참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 노력보다 더 절 챙겨줬던 게 바로 여자친구였죠.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예기치 않은 일로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거나 혹은 급하게 술자리가 생길 때가 있는데 데이트 약속이 있던 날에도 늘 절 먼저 생각해주고
걱정해 주더군요. 심지어 여자친구는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소소한 선물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저한테 무언가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건 바로 핸드크림과 립밤이었답니다. 이거 뭐야? 나 쓰라고 주는 거야? 응, 오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 입도 맨날 부르터서 피나고 손도 거칠거칠해서 내 손 잡는 것도 주저했었잖아. 딱 그때처럼 좀 건조해지는 것 같길래 생각나서 사왔어. 뭐야? 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대? 고마워, 주희야. 진짜 잘 쓸게. 이렇게 저에 대해선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주희를 만나 저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봄에 만난 여자친구와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정말 주희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합가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준 거였어요. 주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컸는데 시골에서 할머니 혼자 지내시고 고등학교 이후부턴 쭉 혼자서 지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다며 저에게 먼저 합가를 제안하더라고요. 실은 여자친구가 저희 집 사정을 모두 배려해 준 거였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도 흐릿해지고 몸도 많이 굳어지셔서 어머니도 혼자 아버지를 돌보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처음엔 여자친구에게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주희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오빠. 난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며 늘 외롭게 컸어.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 주신다고 한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부터 생각했었던 거야. 내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아야지 하고 말이야. 난 정말 괜찮아. 오히려 난 좋아. 주희야, 정말 고마워. 진짜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내가 평생 네 모습이 될게. 그런 여자친구의 배려 덕분에 저희는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도 싹싹하고 애교 많았던 주희는 결혼 후에도 정말 살뜰하고 현명한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는 아침마다 부모님이 드실 따뜻한 차를 손수 우려내 부모님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날이 좀 쌀쌀하죠? 아, 얼른 앉으셔서 이거 한 잔 드세요. 방금 우려낸 보리차인데 따뜻하고 맛있어요. 어머나 아가 고맙다. 요즘 네가 이렇게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줘서 그런가? 몸 상태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요? 아이 다행이네요. 아버님께서도 일어나셨으면 제가 한 잔 더 따라올게요. 아유 아니다. 내가 아만 금방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였어. 아유, 내가 해도 되는데 고맙다. 아가, 부모님께 무뚝뚝한 아들이었던 저와 달리 아내는 늘 살갑게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거기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늘 식탁에 어머니와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퇴근하고서 집에 가면 항상 두 사람이 재밌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저 왔어요. 다들 어디 계세요? 아니 식탁에 앉아서 뭐 하세요? 아니 주희가 아이 손톱 관리해 준다니. 내 평생 이런 거 처음 받는다. 내 손 이렇게 이뻤나? 그죠? 어머님, 조금 다듬은 건데 손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은 손이 진짜 소녀 같으세요. 어쩜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예쁘죠? 어머님, 다음엔 제가 여기 손톱에 색도 얹어 드릴게요. 다음에 시내에 가서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색 골라서 사와요. 어머,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거 하나 바꿨다고? 아주 그냥 내 마음이 설레네. 주희야, 고마워.
제가 뭘요? 전 이런 거 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어머님 손톱은 제가 앞으로 쭉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지 간병으로 늘 표정이 지쳐 계셨던 어머니는 주위 덕분에 전보다 무척이나 밝아지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내의 이런 성격 덕분인지 전보다 더 웃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시력이 거의 사라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늘 무기력하게 누워 계실 때가 많았는데 재혼 후엔 아내가 틈날 때마다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아버님 시원하세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다리 좀 주무르고 저희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할까요? 날도 선선하니 좋은데요. 그래, 아이 그것도 좋지. 오랜만에 밖에서 좀 걸어볼까? 어머, 당신 웬일이야? 그렇게 운동하러 갈 때 싫다더니만.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최고야. 이렇게 시아버지 운동도 다 시켜주고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 잘하는 아내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안 그래도 얼른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술술 흘러가는지 이 모든 게 다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결혼 1년 차에 바로 딸까지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저희 딸이 태어나고서부터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손녀가 태어나길 기다리셨는지 늘 저희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 눈빛을 볼 때면 감격스러울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땐 제 여동생 수연도 늦지막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던 매제와 결혼했는데 수연이 결혼할 때도 어찌나 살뜰히 아내가 잘 챙겼는지 몰라요. 수연이 오히려 신혼여행 갈 때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오빠, 새언니가 나 신혼여행 가서 실컷 쇼핑하고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챙겨줬어. 오빠한테 말 안 했지. 보니까 새언니 용돈 모아둔 걸로 준 거 같던데. 오빠 언니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어. 진짜. 아우, 나 그거 몰랐는데. 아무튼 신혼여행 잘 다녀와. 참, 오빠도 무슨 복이야. 새언니 같은 아내 만나고 말이야. 새언니가 나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오빠 모르지? 나 시댁에 첫인사 갈 때도 입고 가라고 비싼 옷도 사서 보내주고. 오빠, 진짜 살가운 언니 만나 천만다행이야. 우리 집에 진짜 언니가 복덩이라니까. 여행 가서 오빠 선물은 안 사도 새언니 선물을 꼭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 몰래 뒤에서 여동생도 이렇게 잘 챙겼다는 걸 듣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무뚝뚝한 맏아들이었던 저는 사실 부모님이고 여동생이고 잘 챙기지 못했었는데 그런 저 대신 가족들을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희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턴 더더욱 저희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자신이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야 느끼게 되었다며 저보다 더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죠. 아버지 식단도 아내가 더 꼼꼼하게 챙겨 차려드리고 어머니와 매일 저녁엔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내의 노력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딸을 데리고서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갔던 날 5일 만에 세 식구가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영 쓸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주희랑 우리 손녀만 없는데도 어쩜 이렇게 집이 텅 빈 것 같니? 그전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기억도 안 난다. 어머니도 참 그렇게 며느리하고 손녀가 보고 싶으세요? 그래, 이 녀석아, 덕현이 너도 주희 만나고 얼마나 밝아졌니? 우린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주희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어? 앞으로도 네가 잘해야 돼.
주희 같은 아내, 며느리 세상에 또 없어. 알지? 그래. 맞다. 아이. 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덕에 요즘 웃고 살지 않냐? 이제 손녀도 태어났으니까 너들도 분가해야 하는데 싶다가도 어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다. 혹여 며느리가 이제 분가하겠다 할까봐 요즘은 아주 조마조마하다니까. 덕현이 너 독립하겠다 할 때보다 더 걱정돼. 정말로. 결혼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더 큰 애정을 느끼셨답니다. 그만큼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도 잘했어요. 멀리 떨어져 살던 여동생까지 아내가 챙길 정도로 아내는 저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죠. 저 역시 그런 아내에게 항상 고마웠고 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이 지나 딸은 동네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고 아내 역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작은 트러블도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일이 바빠 야근까지 하며 쉴 틈 없이 일하다가 딱 바쁜 시기가 지나 하루 연차를 내고 쉬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아내는 출근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부모님께서도 병원에 다녀오시겠다며 두 분이서 외출하셨죠. 집에 아무도 있지 않으니 집 대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마침 외투도 정리할 때라 장롱을 열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따로 옷을 정리하는 드레스룸이 있어 거기에다 가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뜬금없이 있어서 꺼내 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깜빡 잊고 저기다 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꺼내서 다시 드레스룸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꺼내 옮기려는데 투명 파일 하나가 밖으로 삐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서류 내용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집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집 계약서에 계약자 이름이 다름 아닌 아내 김주희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건가 해서 봤더니 계약일이 불과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분명 저는 아내에게서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때 문득 얼마 전부터 혼자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아내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자다가 깼을 때 아내가 옆에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밖에 나가봤더니 아내가 우두커니 거실에 혼자 멍하니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불렀죠. 여보, 여기서 뭐해? 불도 안 켜고 TV도 안 켜고 뭐하고 있어? 당신 깼어? 요새 통잠이 안 오네? 잠 한 번 깨니까 안 와서 또 TV 보면 시끄러울까봐 그냥 있었어. 들어가서 더 자. 그럼 방해되니까 나와 있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요새 당신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네. 뭔데? 회사에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들어가서 얼른 자. 나도 이제 좀 졸린 것 같아. 그때 아내는 분명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표정이 어둡고 종종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딱 이 서류를 보고 나니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단 생각에 저는 바로 계약서에 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부동산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땡 부동산입니다. 그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일주일 전에 이주희 씨가 계약한 땡땡 빌라 계약건 혹시 아시나요? 잠시만요. 일주일 전에 계약한 건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더니 부동산 직원은
잠시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머릿속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때 계약한 건요? 아,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입주는 잘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같이 오신 남편분이신가요? 네, 뭐라고요? 남편이요? 전 거기 같이 간 적이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죠? 예, 그러시구나. 아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 참. 제가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저 바빠서 이따 전화 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화들짝 놀라 전화 황급히 끊어버리는 부동산 직원의 말을 들으며, 이건 분명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소를 찾아보니까 마침 집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당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선 아까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라며 자초지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더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물쭈물 잘 얘기도 못했었고요. 저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 부동산 직원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저기요, 남편이라뇨? 저희 아내가 여기 다른 사람이랑 왔다는 겁니까? 아내가 왜 여기 전세 계약을 한 거죠? 대체 누구랑 왔는데요? 그거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계약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그래요. 얘기 좀 해달라고요. 아유, 여기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뭐 아는 분이신가 보죠. 저희는 자세히 모르고요. 거기다 개인정보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궁금하시면 직접 아내분이랑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오셔서 저희한테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직원은 너무 난감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전셋집 계약을 한 건 분명 맞는데 도대체 왜 이 집을 계약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모시려고 했다면 진작에 얘기를 했을 텐데 한 번도 말을 꺼낸 적도 없으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분가할 생각이었던 건가 싶다가도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왜 이렇게 꽁꽁 숨겨뒀을까 싶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아내에게 회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주차된 차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나 밝게 웃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저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혹여나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차에 올라탄 아내는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웬일이야? 이렇게 나 데리러도 오고, 당신 휴가 내니까 이렇게 나 데리러도 오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고마워. 내가 그럼 당신 좋아하는 커피 사줄게. 우리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해맑게 절 쳐다보며 웃고 있는 아내를 저는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아내 눈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게 뭔지 물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고 온 부동산 계약서를 아내에게 딱 던졌습니다. 그리고서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그런데 그때 아내는 그 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어찌나 무섭게 들렸는지. 이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뭐야? 뭔데?
나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대체 뭐냐고. 부동산에 전화해 보니까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왔던 것 같은데 당신 혹시 딴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랬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냐고. 그때 같이 갔던 남자 누군데? 도대체 누구냐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제발 그거 믿어줘. 내가 딴 살림 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당신한테 숨겨둔 오빠나 남동생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도 없었을 테고. 도대체 뭐냐고. 뭔데 나 몰래 전세 계약까지 하면서 숨겼던 건데. 대체 뭐냐고.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얘기를 아내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말을 들으며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도무지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전셋집을 왜 구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쪽에 세워둔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와 버렸죠. 그때 아내 역시 차에서 다급하게 내려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보, 실은 있잖아. 나 당신한테 거짓말 한 거 있어. 실은 나 그냥 전 남편이랑 성격차로 헤어진 게 아니야. 내가 전 남편 배신했어.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집을 구해준 것뿐이야.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배신도 무슨 소리고? 그리고 집을 구해주다니? 그것도 전 남편을. 아니, 왜 전 남편 집을 구해주냐고? 지금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똑바로 얘기를 해봐. 전 남편이 지금 암 투병 중이래. 암 3기인데 거의 말기나 다름이 없나 봐. 쫄딱 망하고 나랑 이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아프셔서 둘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소식을 듣게 됐어.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어.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길래 집을 구해준 거야. 정말 그뿐이야.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전 남편한테 전셋집을 구해줘? 진짜야. 어렵게 힘들게 사는 날. 전 시부모님이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몰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맨몸으로 그렇게 결혼하고서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내가 배신했어. 사업이 망해서 집으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는데 무섭더라고. 내 인생 정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와 버렸어. 그랬더니 전 남편이 알겠다면서 결국엔 포기하고 이혼해 주더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꺼낸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전 남편이 자신을 외롭게 해서 그래서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골에서 나와 홀로 상경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니 매번 휴학을 하며 등록금을 마련되면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었대요. 사회에 나와서도 아내의 어려움은 끝이 없었답니다. 가난하고 기댈 것도 없으니 온갖 무시와 갈시를 당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였죠. 그런 와중 크게 사업하는 집안의 아들인 전 남편을 만나 한순간에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전 시댁이 잘 살기도 했지만 식구들이 모두 다 아내를 예뻐했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아내를 다 받아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신혼집부터 살림살이까지 모두 다 전 시댁의 도움으로 시작했대요. 결혼하고서도
전 시댁에선 아내의 가정 환경을 안쓰럽게 생각해 매달 아내에게 두둑히 용돈도 챙겨주고 일하는 아내가 살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했어요. 그런 생활을 7년이나 했던 거였죠. 그런데 결혼하고서 7년이 딱 지났을 때 시댁의 사업이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다더라고요. 갑자기 부도가 났어. 하루아침에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그대로 단칸방에 모여 살 지경까지 된 거야.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난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그래서 매일 전 남편이랑 다퉜고 결국 난 그 집을 나와 버렸어. 전 시부모님이 날 정말 많이 말렸는데 난 그분들을 다 뿌리치고 냉정하게 나와 버렸어. 그 후에 이혼 서류를 보내니까 전 남편이 결국엔 합의해줬고 그렇게 이혼한 거야. 내가 배신한 거라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여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한지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 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해? 그럼 왜 이제 와서 그 사람들 찾은 건데? 왜? 우리 딸 낳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건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준 사람들이었는데 내 자식 낳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더라.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라도 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쁜 짓을 한 건지 혹시라도 자책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도 한 번쯤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찾았는데 딱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겠어? 도저히 그 소식 듣고 등을 돌릴 수가 없었어. 정말로 그것뿐이야. 그렇게 엉엉 울며 얘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 착하디 착한 아내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는 사실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도저히 아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길로 아내를 데리고서 계약을 한 그 전셋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정말로 아내의 전 시모와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그 집에 가면서 먼저 얘기를 해뒀는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의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란 사람은 저에게 아내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위 말 다 사실입니다. 제가 위암 투병 중이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실은 남편분께서 모르는 줄 몰랐습니다. 주위가 다 안다고 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당장 생활할 곳이 없어서요. 불편하시다면 이 집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던 전 남편은 누가 봐도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말라 있더라고요. 거실에도 널려 있는 약봉지들이 눈에 보이고 집안 살림도 변변찮아 보였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당장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만 하고서 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제 뒤를 쫓아온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서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저 사람들 저 집 없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 이미 다 돈도 썼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야. 여보, 정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이 집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당신이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나 정말 다 받아들일게. 나 욕하고 내쫓아도 나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일게.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 그거 다 따를게. 내 욕심이 너무 과했어. 내 인생이 너무 불우하고 힘들어서 난 그냥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 욕심에 날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들을 버렸고 다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여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내를 보며 저도 참 답답하고 속상하더군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이 정말 진실된 아내의 모습이 맞는 건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아내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절 만나기 전엔 가족을 냉정하게 버렸던 사람이라니 아내가 지금껏 날 속여왔던 건가? 자신의 본심을 감춰왔던 건가?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저는 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내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신 부모님도 떠오르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도 떠오르면서 당장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거 몰라도 아내가 결혼하면서 분명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졌거든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결국 저는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그런 제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서 아내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던 운동도 어머니와 함께 나가고 살뜰하게 아버지 식사도 챙겨주고 딸과 함께 놀아주는 것까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해내더군요. 그러면서도 저에겐 내내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안하다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도 평온하고 편안한 저의 집 상황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저녁 잠에 들기 전 아내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내는 그동안 제가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당장 내가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 난 우리 딸이 엄마 없이 크는 것도 싫고 저토록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께 상처드리고 싶지도 않아. 물론 당신이 했던 얘기에 충격받긴 했지만 내가 지금껏 6년을 겪어온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 같지 않았거든.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당신한테 할 말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진짜 당신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딸한테 누구보다 진심이야. 지금까지 거짓으로 대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당신 만나면서 그리고 결혼하고서 특히나 우리 딸 낳고 나선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난 물론 당신이 하는 결정에 따르겠지만 날 만약에 용서해 준다면 정말 평생 내가 진짜 잘할게. 이날 이후로 사실 저는 그전처럼 겉으로 보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속으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정말 아내는 전 남편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는 듯 보이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 전보다 더 잘하고 아이와 저도 잘 챙기고 있고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저도 속이 심란하곤 합니다. 저도 냉정할 땐 칼같이 냉정한 사람인데 이게 또 마음이 있어 그런지 칼같이 냉정하게 결정도 못 내리겠더라고요. 지금은 아내가 얻어준 전셋집에서 여전히 아내의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 사정이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두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소식으로는 암이 더 많이 퍼져서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참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 저도 무척이나 속상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말 저희 가정에 충실하고 더 잘하고 있어요.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 한순간의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아내의 본심이 악했기 때문이었는지 아직까진 알 길이 없지만 지금으로선 그때의 상황이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아내와 이렇게 지내며 제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더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써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사실은 모르시고 아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내가 부모님을 잘 챙겨준 덕분에 부모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마음이 행복해지셔서 그런지 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저희 딸도 잘 크고 있고 시골에 계신 아내 할머님도 9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게 지내시고요. 솔직히 모든 게 다 평화로운 이 시점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도 참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인간은 참 입체적이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악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은인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요즘 제 주변에도 건강이 많이 나빠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시지만 곁에서 간병하는 어머니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실 때가 많답니다. 지금도 병을 이겨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들 힘내시고 꼭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세요.